과학이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부코입니다. 이 영상은 앞 영상에 이어서 정인경님의 과학을 읽다란 책을 같이 정리해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모르셔도 독립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다룰 파트의 주제는 과학이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학이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위해 책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과학을 읽다의 두 번째 파트인 철학 파트에서는 총 5권의 책을 연달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총 이렇게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빠르게 넘겨보면서 우리는 과학이 철학에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자의식을 가지게 진화해왔습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진화한 것이죠. 또한 뇌는 생존을 위해 삶의 목적을 찾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진화 덕에 인간이 갖게 된 이런 특성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하도록 했고,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시대는 종교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추계시대라는 말은 붓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와 같은 성인들을 필두로 여러 사상, 종교들이 등장한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대로 오면서 종교는 그 전에 누리던 절대적인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은 이제 모든 근원에 대한 답을 신에서 찾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니체는 종교가 질문했던 질문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 자체는 타당했지만 종교가 제시했던 답인 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종교에서 제시되었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간이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뒤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 경전에는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는 사실 신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인간 역시 신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 만들어졌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들이 나타나면서 과학은 종교의 위상을 더 거세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형이상학은 신화나 전설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합리적인 설명으로 세계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밝혀내려고 했던 시도의 흔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현상 너머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질문 너머의 질문을 하죠. 형이상학은 그 머나먼 옛날에도 종교처럼 신이라는 초월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감각과 추론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교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철학의 시초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우리가 지금은 모두 상식으로 알고 있는 중력의 존재를 증명한 책입니다. 기존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서 운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탈피합니다. 뉴턴은 철학자들이 하듯이 중력의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력의 작용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중력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렇듯 철학은 세계가 무엇인지 실제로 증명할 수 없지만 과학은 세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철학이 밝히지 못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후 세계는 신비의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학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과학혁명 이후에 근대 철학을 정립한 책입니다. 그 전의 철학은 세계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면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철학의 관점 자체를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에게 밀리게 된 철학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도였죠.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야의 지식은 형이상학이 다루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야의 지식은 과학이 다루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관념론 역시 과학이 발전하면서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지 않으며 객관적이라고 확신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 칸트 철학의 토대가 된 시간과 공간 개념도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칸트는 마음속 도덕 법칙이
과학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마음의 영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인간이 알 수 없었던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철학을 한번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철학은 공부해야 할 학문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즉,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랑의 본질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직접 사랑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 속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과학이 다루고 있는 사실 속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사고와 가치 판단의 과정 역시 이제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에릭 캔델의 통찰의 시대 같은 책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술과 미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추함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서술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과학은 가치와 아무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치 판단을 할 때 사실에 기초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학은 가치 판단의 토대가 되는 제대로 된 사실을 제공합니다. 즉, 과학적 사실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도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학은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을 읽다의 세 번째 파트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북구였습니다.